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가 동시에 맞은 할러데이의 평화를 촉구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물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은 어머니를 본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발 돈과 무기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 나라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특히 서구의 민주주의를 위선적으로 보는 가난한 나라들은 러시아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 마감일인데 아직 40%의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코비드-19 코디네이터가 60세 이상은 2차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일 시추를 확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형태지만 19세기식 공화당의 보스로 활동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수준이 영원하진 않겠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로 122회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이 3년 만에 다시 봄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그 한국 분들은 교회에 가시기 때문에 정말 그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유대인 그리고 이제 이슬람 그 신자들도 정말 성스러운 그런 그 할러데이였습니다. 세 개의 종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할러데이를 맞는 때는 지금 30년 만에 한 번 옵니다. 서구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동방 크리스천은 빼고요. 서구 크리스천의 홀리 위크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기념식부터 시작을 해서 팜 선데이 뭐 여러 가지를 또 기념하는 목요일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굿 프라이데이 다시 이제 어제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 시작된 이제 봄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보름달 지나고 일요일에 부활절 이것이 이제 어제의 서구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크리스천들의 정말 그 성스러운 할러데이였고 그리고 동방 크리스천은 지금도 그 율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유대인의 경우는 금요일에 해질녘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녘까지 패소버 이런 형태로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탈애굽 이런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었고 그리고 또 라마단까지 함께 이슬람교의 할러데이 이렇게는 이제 30년 만에 한 번 옵니다. 예언자 그 모하메드가 뭐 코란, 뭐 계시 이런 것을 그 기념하는 그런 할러데이요. 해서 당연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멈춰라. 러시아에도 뭐 핵무기 사용 같은 것 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라는 많은 메시지가 줬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또 가장 새롭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했었던 일들이 주말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제 물론 그 동방은 아니지만 이런 그 부활절을 맞아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매체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요즘 영웅하니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영웅이 무슨 영웅이냐.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뭐 인생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영웅인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평범한 인간으로 내가 죽더라도 봐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내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더더욱이 영웅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으로서 강해야지 된다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 아빠입니다. 44살이죠. 우리 두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터에도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결국은 우물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의 반응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강 그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끔찍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파트먼트와 집, 또 많은 건물들은 재건을 하겠지만 아파트먼트만 4,400채 이상을 부쉈습니다. 이것은 뭐 오폭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재건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 어머니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살려야지 된다고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우리의 친구이거나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라면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러시아를 막고 러시아를 걷어쳐버리십시오. 이게 이제 부활절에 한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폭격기가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는데 특히 이 폭격기에는 핵폭탄을 과거에 실어 나르던 폭격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 사이의 국경을 지금 뭐 칼루가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3시 15분에 맴돌았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지금 그 어떠한 그 기본적인 거죠. 그 같은 독재가 할 수 있는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것을 퍼뜨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모스크바의 흑해에 있었던 함대의 기함이 그 핵폭탄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침몰하고 말았다는 게 미국에서도 확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의 8번째 사령관도 숨지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마리우폴이라는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이미 점령한 그쪽 지역을 육로로 여는데 중간에 있는 마리우폴에 몇 시까지 모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했겠습니까?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그런 그 전사들이 해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지금도 90% 이상 파괴됐지만 그리고 이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철강 그 공장이 있답니다. 그 철강 공장에서 여기가 우리의 최후를 맞는 장소다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방어전이죠. 그런 것을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이 리비우 하면은 폴란드와 국경이 5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곳에 이제 외국인들도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그 군사 시설을 공습을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안전지대다.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그 정도로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폴란드와 국경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곳에 대피해 있기도 하는데 여기를 또다시 공격을 했고 석 대의 러시아 미사일이 군 보급 창고와 다른 뭐 타이어 수리 공장을 공습을 했답니다. 야만적인 공격이라고 이제 주변에서 그 취재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원래 우리에 속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유럽,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잔혹한 이런 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말 들어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주변에 뭐 발틱 해안 이런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서유럽까지 우리는 잔인한 잔혹한 민족이야 라는 것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너희들도 알았지? 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이렇게 야만적으로 사람들이 숨진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참 허망하게 숨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조약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직과 조약을 러시아가 완전히 깨부수면서 봐라 우리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포로 이를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는 그런 현지에서의 그 증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지를 그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쪽의 정보전과 이쪽의 정보전도 있지만 러시아가 잔혹하고 야만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돈바스인데 돈바스는 전쟁 전체의 코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예부대가 그곳에 있고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있고 직업군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18살부터 62세인가요? 60세까지는 이제 징집이고 아무도 그 징집을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쟁에 아주 경험이 많은 직업 군인들도 그곳에 2014년부터 계속 러시아와 싸우면서 살아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돈바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경고하면서 주말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방사선 질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알약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대국민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G7 국가에 50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GDP가 45.1%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줄어들어도 놀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이죠. G7, 캐나다까지 합쳐서 G7 국가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고 러시아는 1998년부터 G7 플러스 8에서 참여를 했지만 그렇지만 2014년도에 이 크림반도를 그렇게 가져가 버리고 나서는 여기서 일단 중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도와준다고 약속한 돈은 1,000만 달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요즘은 방 2개짜리 집 100만 달러에 사기 힘듭니다. 그렇게 볼 때는 한 집 10채 값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고 아직 다 간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4,4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1인당 20센트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촉구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4,400만 명, 그 가운데서 일부는 5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빼고 4천만 명 이상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클렘린식으로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일으킨 전쟁인데 그리고 큰 나라는 군사적으로 작은 나라를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가 이렇게 단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세계의 원칙은 지금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의 원칙은 주권을 이미 우크라이나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국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흥세계는 대체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제가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나라는 그 가운데 큰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얽혀 있고 이념적으로도 얽혀 있지만 그 밖에 작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에서 어떤 국가 이런 나라들은 서구가 굉장히 퇴보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멕시코처럼 기본적으로 멕시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국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3월 1일에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141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5개 국가가 북한을 포함해서 반대했고 35개 국가가 중국과 인도가 기권을 했습니다. 실제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러시아를 인권위원회로부터 유엔 이제 역할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안 하겠다고 탈퇴해 버렸는데 세계의 인구는 인구적으로 보면 워낙에 지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수십억이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보다 몇천만 명 작잖아요. 합쳐서 거의 3억이 아니라 30억 정도가 되는데 세계 인구의
인구로 따지면 3분의 1만이 러시아를 비난합니다. 서구의 인구가 중국과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뭐 3억 5천만 명이 안 되니까는요. 그에 비해서 뭐 인도, 러시아는 뭐 15억이 다 돼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3분의 1만이 러시아를 비난하고 제재하는 그런 국가에 삽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중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러시아에 가까운 중립, 인도와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는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상당히 까다롭죠. 나머지 3분의 1은 러시아의 합리화에 동조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약간 달라요. 중국은 러시아를 더 지원을 하죠.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가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중국도 독재니까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중국도 그런 것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흥 세계에서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그 사실이다. 서구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구가 완전히 죽었다, 쇠퇴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대해서 별일 못할 거야 하면서 이것을 딱 기회로 삼아서 러시아는 더 확장한다는 것이고 중국은 대만 어떻게 해볼까 한다는 것인데 서구의 쇠퇴가 과장되기는 했지만 서구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인정합니다.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총칼로 짓밟기 전까지 서구가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좀 잃어가는 듯 하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아를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도 크림반도를 공격했을 때도 러시아와 같이 좀 잘 지내는 게 자신들의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리셋 버튼을 눌렀었고 유럽도 마찬가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도 가벼운 처벌만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서구가 망해가는 신호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서구가 망해가는 신호 중국과 러시아가 읽은 것이 트럼프 시대에 더 많이 퍼졌고 음모론만 득세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럽연합은 뭐 정확한 증거 없이 희망만을 가지고 가다 브렉시트는 지금 뭐 실패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지지하는 아프리카나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이기적인 나라로 본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좋을 땐 유럽과 미국의 이득이 될 때는 단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려왔기 때문에 코비드 시대에도 이것이 발휘됐다고 나쁜 그 행태가 발휘됐다고 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자국의 그 백신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보다 효력이 훨씬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백신들을 아프리카 같은 데에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누굴 고마워하겠습니까? 돈이 저렇게 많으면서 안 푸는 미국과 유럽을 고마워하겠습니까? 무료로 나눠주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오일과 석탄으로 돈을 미리 번 미국과 유럽이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에 기후 변화를 하려면 너희들 이것을 해야지 된다 하고 촉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은 서구를 위선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럽은 세계적인 권리를 말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은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러시아로부터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은 거부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미국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은 2003년도에 유엔의 지지 없이 그저 그 당시에 아들 부시와 딕 체니 부통령 잘못 판단으로 유엔의 지지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었잖아요. 이라크를 침공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민간인 학살은 없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흥 국가들이 그렇다 해서 러시아를 지지한다면 대단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구가 지금까지 저지르고 위선적으로 보였던 모든 실수들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성공하면 다음번에 할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의 욕망은 너무나 타락적이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나치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해방한다고 하고 그리고 언론이 차단된 그 러시아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80% 이상이 푸틴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토가 전쟁을 부추긴다는 것도 동유럽으로 확장한다는 위협도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뻔뻔스럽고 이기적인 푸틴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군대는 푸틴의 군대는 고문, 강간, 대량 살상을 일상적인 전쟁의 도구로 쓰면서 그러니까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뜻으로 두려움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패권에 대한 푸틴의 믿음은 그 전쟁터에서 한정되지 않고 결국 이 무력이 성공하고 나면은 지정학적인 구조를 완전히 그 바꿀 것이며 거짓말, 조작이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고 세계는 그런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 같은 형태가 맞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폭군들에게 맞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그동안 뭉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서구, 이 서구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그런 야만적인 비전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약하지만 하고 있는 비전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푸틴에 대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대로 떠오른다고. 서구처럼 우크라이나는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희망 앞에 섰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푸틴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따라가고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동안 막지 못했던 부패와의 싸움 해야 된다. 이코노미스트 지적입니다. 잠시 뒤에는 저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세금 보고를 완성을 해야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뒤에 다른 뉴스와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언제 벌써 4월 18일이 됐습니까? 며칠 전까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이 1억 3천만 명인데 지난해에 1억 6천 거의 1억 7천만 명 정도가 세금 보고를 했으니까 1억 6천 9백만 명 정도가 보고를 했으니까 따져보면 아니 오늘이 마감 날인데 40%가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너무 어선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깜빡 잊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한 50%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오늘의 미국 방송을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세금 보고 하셔야지 되는 분들은 이것부터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데 연기 신청도 그 예상되는 액수를 써놓고 연기 신청을 해야지 되니까 그냥 마지막에 밤 12시 되기 전에 연기 신청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 한 번도 연기해 보지 않으신 분들 그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복잡한 세금 보고인데 하시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면 잘못해서 실수로 뭐를 한다던가 마음도 서두르고 서류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경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세금 보고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하는데 시작부터 뭐가 나왔냐면 지난해에 제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36 조항에 뭔가가 잘못돼서 이제 세금을 내야지 되는 액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고 말지 그게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추를 누르려고 하다가 아니야 근데 그게 뭔지는 내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그게 별게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오늘 내일 아무튼
수십 일을 날리면 날마다 하루에 한 번도 이 세금 보고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저도 방송 끝나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저처럼 뭔가 지난해에 제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을 피하시려면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시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기 신청하시는 것은 뭐 국세청에 내야지 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 소득자들은 세금 보고하는데 뭐 몇백 달러 내기도 하고 요즘 뭐 많은 것이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세금 보고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저도 무척 많은 질문과 또 질문과 아주 뭐 계산을 해야지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데 이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만 세금 보고할 때 힘든 것이 아니라 국세청도 굉장히 힘들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한 뭐 2천만 개 이상 뭔가를 더 처리해야지 될 것이 있고 그러므로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한 2천만 개 맞네요. 10,000명의 이제 새로운 직원을 고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이제 빨리 처리해주고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800억 달러를 정부에서 배당하는 안을 국세청을 좀 현대화해서 컴퓨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공화당이 받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이렇게 현대화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좀 세금도 더 걷어야지 된다 하는 주의고 또 하나는 뭐 그냥 억만장자가 아니라 정말 너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뭐 시간당 받는 사람보다도 세금률이 더 낮을 때 세금의 액수야 더 크겠죠. 세금률이 더 낮을 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최저 세금률을 뭐 20% 한다. 이런 것과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가서 그 세금을 걷는 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하려면 뭐 사람부터 시스템부터 현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찬성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에서 기사의 길이로는 가장 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을 이제 뉴욕타임스는 자신들의 그 신문의 어떤 그 정확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예를 다 들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저는 짧게 줄여서 지금의 현재의 추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다 차기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라고 좀 뒤로 가려서 다른 일을 한다던가 조용히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무척 많이 모으고 있고 공화당에서 아무도 아주 내놓고 거역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이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인데 그 형태가 아주 현대의 새로운 보스라는 거예요. 당의 현대의 이 공화당이라는 당의 새로운 형태의 보스인데 형태는 19세기 같다. 그 목표 자체가 너 나에게 충성해? 충성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모아놓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표가 가는 것 알지? 이런 형태로 충성도로. 그런데 그 충성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부정선거였어. 트럼프가 이겼어 라고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앵무새처럼 계속 조잘조잘 대주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대통령, 물러난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형태지만 그 색깔은 19세기처럼 충성을 강요하는 형태로 지금 그 공화당을 꽉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캐시가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후보라기보다도 2020년도에 이거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불복해야지 된다 하는 데에 돕지 않은 공화당을 민주당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를 지원할 때 우리 후보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2020년 선거가 거짓말이야 라고 안 한 공화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비선거에서 다른 공화당 이거 거짓말이었어 부정선거였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전복 시도를 좌절시킨 정치인들을 내쫓기로.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아의 주지사와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이런 거죠. 해서 요즘에 그 플로리다주의 마알라고에 가면은 다 거기에 뭐 연단이 있어서 전에 그 결혼식 그 신부 대기실이었대요. 거기에 이제 딱 뭐 마련해 놓고 와서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마알라고에 돈 주죠. 거기에 이벤트를 돈 내고 이벤트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좀 띄어보려고 하면 몇 마디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플로리다주에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박스뉴스를 볼 텐데 전 대통령이 박스뉴스에 거기에 이제 막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나는 뭐 친하고 좋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딱 그 눈에 띄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좀 받아볼까 해서 선거가 도난당했다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하는 후보들.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서 그림자 본부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최근에 1억 2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전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보다도 더 많이 모금을 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거 부정선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복수의 활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140명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전부 트럼프가 최고예요 하는 사람이고 전에 이제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총무처 장관으로서 모든 자료를 다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공포와 현금과 호의로 그게 바로 19세기의 정치 보스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후보들을 다 어느 날 모았답니다. 마알라고에 모아서 한 방에 있는데 그 한 방에서 열심히 싸우게 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모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돈은 또 비용은 내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지지를 해버립니다. 이런 형태. 워싱턴에서는 하원에서 탄핵표를 던진 그런 의원을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 조 켄트 후보죠.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이 과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즐기고 있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미셸 그 피오레 시의원이 완전히 친트럼프 광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띄었고 주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 그 캠프도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자문이 아직 당신은 이제 시의원에서 주지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다른 좀 단계를 낮추지 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 후보가 트럼프 팀이 낮추라고 조언했다면서 재무장관 경선으로 주지사 경선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이 재무장관 경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결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공화당 거리두기는 있지만 미치 매코넬도 그렇고 그렇지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좋던 싫던 현실이니까 캐시도 갖고 있고 그의 말발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걱정은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그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무슨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빼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 마알라고에 무슨 그림자 정부 비슷하게 세워놓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공화당도 이걸 걱정을 하면서도 당장 내가 이겨야지 되니까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는 형태를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좋죠? 참 인플레이션이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당분간은 지속되고 그리고 일부 품목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너무 싸서 저도 팬데믹 이전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싸면은 이건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걱정할 정도였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절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일부 품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패턴을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 자리를 잡게도 될 테고,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비스도 상품이니까 그런 것도 전처럼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전에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매년 한 2% 정도, 지금은 8.5%지만요. 그때는 왜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테크놀로지도 발달되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그 노동력도 쌌잖아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노동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게솔린이라든가 일부 이런 것을 지금 이미 그 내려가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그런데 에너지 값은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에마존이래요. 에너지니까 에마존이래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뭔가 약간의 그 지금 뭐 배달하고 할 때 좀 돈을 더 내게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팬데믹 완전히 뭐 가라앉고 하면은 추가 비용 내라고 한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 노동력 같은 것이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로 싼 것은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 전문가들이요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면역을 키워준다고 할까요? 그런 기사들을 지금 많이 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품목이 언제 얼만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예상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식품 값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것은 여러분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고, 3월 달에는 오히려 집에서 먹는 게 더 비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당 하시는 분들 물론 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싸게 사시긴 하겠지만, 집에서 먹는 게 더 비쌌다고 하면 너무 안 남겠네 하는 걱정도 되고, 중고차는 가격 올라가는 게 이제 주춤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3월보다는 올해 3월에 여전히 35%는 비싸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플레이션이 2%까지 원래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증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은 되는데, 아무튼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이 너무 많이 지금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돈 갖고 못 사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도 좀 낮추는 방안을 해봐야지 된다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지금은 낮출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때 조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야지 안전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당분간은 물건값이 비싸다, 그리고 소비 행태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 너무 싸다 하면서 막 지퍼백 같은 것도 한번 쓰고 조금 찜찜하긴 한데 플라스틱이라서 그래도 그냥 뭐 싸니까 버리지, 이랬던 생활 습성을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고쳐야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방정부 땅에서 오일과 가스 시추할 수 있도록 그 리스권을 팔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아무리 선거 캠페인 당시에 공약을 했고 뭐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되자마자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도 상황이 변하면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다, 유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에너지 값도 전부 세계화가 돼버린 지 수십 년이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인데, 이 기후변화는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것이고, 오일, 가스, 석탄을 많이 시추하면 안 되는 건데, 당장 본인은 정치인이죠. 정치적으로도 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에너지 같은 것을 늘려서 뭔가를 그 국민들의 고통을, 시추를 늘려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 줄여줘야지 되는 방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는 발표한다고 하고, 내무부가 주말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뭐 원래 딱 묶어놨었던 곳 가운데서 5분의 1 정도에서는 뭐 오일, 가스, 시추권을 판매를 할 거야 했는데, 이스터 할러데이 때문에 좀 가려졌었죠. 주말에 뉴스가. 그리고 그 지역도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전혀 손대지 않은 곳에 생태계는 보존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열티를 지금은 12.5%인데 18.7%로 그냥 기침할게요. 에어컨 나오고 바람의 방향 나오고 혜신아 너의 목은 왜 그렇게 그런 거에 약하니? 좀 강해야지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물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다독거려 주네요. 아무튼 환경그룹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미래 세대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만 기후변화, 환경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겠다 하고는 석유, 오일 산업 그런 CEO들만 좋아하잖아. 그들을 좋아하는 일만 하잖아 라고 비난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업계는 좋다고 하죠. 미국 석유협회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또 항상 이래요. 양쪽에서 그 최고 경영자는 다 야단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장벽이 있다. 뭐 구역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풀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후보 때는 연방 그 땅에서 새로운 오일과 새로운 가스 시추는 절대로 없다라고 공약을 했지만 크게는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시추하고 할 때 연방 그 땅 습지대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셰일 가스 시추 이런 것은 연방이 아니라 민간 땅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땅에서 딱 줄여놔도 미국이 그 에너지 시추가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이유가 그렇고요. 아무튼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니까 11월 달 선거 날은 점점 다가오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말에 어제 역시 그 백악관의 그 코비드-19 코디네이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60세 이하는 아직 모르겠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부스터샷 두 번째를 맞는 것이 이스라엘 등의 그 자료를 볼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해서 슈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에는 취소됐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2021년도에는 가을 10월로 옮겼었잖아요.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게 126회니까는요. 그런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처음으로 봄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